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징계위원회 어떤 변수가 있고 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선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 추윤 갈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이 결과부터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퇴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44.3%,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30.8%로 추 장관만 사퇴하는 쪽에 대한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 사퇴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5.4%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응답, 지지 정당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83.3%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총장 사퇴, 민주당에서 훨씬 더 높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봤더니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등등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광주와 전라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4일에 이뤄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같이 정당별 또한 지역별로 추윤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의 흐름, 이 여론조사 통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의견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건 민주당에서 좀 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여론이 썩 좋지는 않다. 이것만은 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좀 있는데요. 뭐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하고 보수층은 좀 상대적으로 뭐 추미애 장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퇴 쪽 여론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무당층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네. 무당층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 의견이 48% 정도 나왔고요. 네. 동반 사퇴 의견이 30%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동반 사퇴 의견 전체 의견 12.2%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동반 사퇴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해법으로서의 어떤 그 탈출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쉽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50대 이상은 뭐 과반 이상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는 쪽이 맞다 이렇게 봤는데 40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4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양쪽 다 사퇴한다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이 사실 30, 40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나왔던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깨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해법으로서의 어떤 탈출구가 12% 정도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무당층 플러스 민주당층에서도 일부 지금 이번 사태의 해결 방법은 동반 사태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게 전체적으로 12%에 얹어지게 된다면 뭐 이건 뭐 해석에 관한 부분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추미애 장관 사퇴 여론만큼 만만치 않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 수장께 또 이 부분 여쭤보기에 앞서서 잠깐 좀 짧게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이 추윤 갈등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상당히 좀 요즘 민심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부분 아무래도 의식이 된 것이겠죠. 그럼요.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네.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큰 용기를 내셔서 국민들께 사과하신 부분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정치권에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밀려서 하는 사과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원인과 진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은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문제 대처 잘못했다. 추미애 장관의 일탈행위 잘못됐다라는 건데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내보낸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런 사과는 원인과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가 아픈데 두통약 먹으면 배 아픈 게 낫습니까? 이것은요,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고민하셔야 되고, 부동산 문제 장관을 김현미 장관보다 훨씬 더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했어요 라고 한 사람을 시킨 것을 보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오기의 표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국정 운영 그대로 지속할 것이다 라는 네. 고집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민심과 좀 동떨어진 판단과 사과를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 해석으로서의 의미를 좀 넓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전 좀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책임론이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 거리를 계속 둬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징계위 회의를 그 10일로 연기하기 전에 4일이었었잖아요, 원래. 그때 법무부 장관을 급하게 임명을 했죠. 그게 굉장히 차관을, 중요한 네. 사인이고 네. 이 정치적으로 보면 좀 패착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상대적으로 드러냈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네. 하는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론에 일정하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보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둘째로는 징계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다. 대신에 최대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다고 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던졌던 메시지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어찌됐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만 분명합니다. 특히나 지지층 일부가 흔들리는 것도 뭐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프레임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다 덮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질적인 문제, 검찰개혁의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접근, 네. 그리고 그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나 경찰청까지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해줬다,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개혁의 완성은 권력기관 개편 관련되는 입법 이걸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라는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징계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매우 굉장히 좀 중요한 혐의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후 회의에 공식적으로 상정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소장님 왜 중요한 겁니까? 만약 전국 법관 회의에서 이것은 사찰이야라고 규정을 하면 네.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가 어느 정도 합당성이 있네라고 할 것이고 아니야 이건 사찰이 아니야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아니 추미애 장관은 왜 위법하고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사유를 갖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 당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찰로 처벌받은 예가 전혀 없습니다. 불법 사찰이 잘못된 네. 거죠. 불법 사찰이라 함은 1998년과 2018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평소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은 불법 사찰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사찰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겠죠. 네. 부적절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위법하거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갖고 직무배제를 요청을 한 추미애 장관의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봐야 될 사안이 어떤 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고 내지 않고에 앞서 일단 원래는 안건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정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법관들의 지금 시선이 반영된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사찰을 당했다는데 기분 네. 나쁘죠. 맨날 날 판결하러 들어갔는데 저 검사가 나에 대해서 사찰해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내가 뭐 한 걸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네. 봐요. 논의를 해야 되는데 판사답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결정을 내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이게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이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판사들이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서 안건으로 상정하면은 판사들은 어떤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 이런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들 입장에서 기분 나빠서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공판 관련돼 있는 정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판부와 관련된 세평까지 다 수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분 나쁘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성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직무 범위를 벗어난 네. 판사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5명의 대표 법관 중에서 120명이 참석했고 그중에서 최소한 9명 이상이 1명이 발의자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명이 그냥 10명이 아니고요. 법관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법관들의 상당한 의견을 갖고 와서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동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관이 예를 들어서 2,00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10명 정도가 이렇게 안건을 냈다고 하면 100명, 150명, 200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판단할 때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봤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는데요. 안건을 상정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판사들이 여기에 일정하게 이 사안 자체를 위중하게 판단할 만한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그동안에 소집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검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검사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던 의견이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보호해서 검찰 조직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쪽에 분위기가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징계위원회 소집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왔던 논리는 일정 부분 그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굉장히 주목해 왔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행정법원 결정이나 감찰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윤 총장이 일정하게 정당성이나 명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 소집의 명분을 이번에 역으로 얻었다, 법무부가.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사찰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도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불법 사찰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불법이라는 개념은 본인들 스스로 대법원 판례로 있으니 잘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지난 문재인 정권 집권 4년 동안 이러한 사찰, 자료 정리를 고치려고 왜 노력을 안 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런 사실 다 알았을 텐데 왜 고치라고 안 했습니까? 심재철 반부패 부장 당시 보고받았어요. 잘못됐으면은 그 당시에 문제 삼았어야죠. 지금 와서 크게 화냈다. 이 한마디로 자기의 잘못이 면피가 됩니까? 이것은요, 결국에는 윤석열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수사정보 정책관실 압수수색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 건 문건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뭐 하던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가 특수 공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분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자료들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공안 특수사건 판사들 재판부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 확인되는 내용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기부터 이걸 쭉 해왔는데 네. 왜 이번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불법 문제 자꾸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잖아요. 판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판검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문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검사가 우리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 진행할까? 그걸 가지고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판부 재판 진행, 공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죄를 이끌어낼까 고민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들도. 근데 이번이 왜 위중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검찰의 한 기구가 담당 공판검사도 아닌데 그런 기구가 조직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어떤 성향이나 세평까지 학교 네. 출신 연고 그다음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 하다못해 친인척 관계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서 그것도 있네요. 농구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까지 조직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걸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 담당하는 검사들한테 넘겨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만약에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유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자료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적인 것에 관한 문제, 조직적인 것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판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잘못했다,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있다, 형량이 높게 받아야 한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만약 이게 정말 큰 문제였으면은 이거 갖고 윤석열 총장 당연히 검찰 조사받고 재판정에 내세워야죠. 불법 사찰이라면 그것이 아닌데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했다, 부적절했다라는 걸 갖고 윤석열 너는 죄가 있어,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들어요. 네,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오후에 나올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인데 아울러 이 내용이 징계위원회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유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돼 그리고 중요한 변수 정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양쪽 모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상태인데 이 부분 징계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는 근거인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침해한다라면서 헌재에 이제 재판을 신청을 했고 이에 앞서서 이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징계위원회 구성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번 총장의 직무 복귀를 승인한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 법무부에서는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징계위원회 열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10일 날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그 징계위의 어떤 공정함을 강조하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감찰 자료 그리고 그러니까 징계 청구 결재 문건 그리고 마지막에 징계위원 명단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일단 감찰 자료는 줬는데 그게 뭐 좀 부실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법무부 쪽에서는 그것까지 줄 수는 없다. 준 전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지만 법무부도 나름대로 뭔가 계속 공정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절차적 흥결 문제는 끊임없이 윤 총장 측에서 제기는 하겠지만 네. 징계 회의 자체를 더 연기할 그럴 만한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10일 징계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한테 얘기를 또 들어야 합니다. 증인이 지금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징계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수결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의 징계위원이 참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무부는 제가 볼 때 그 정도 대비는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한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징계회의는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윤 총장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계회의 날짜를 통보한 이후에 네. 최소한 5일 이후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언제 징계위원회를 또 열겠습니다라고 윤 총장 측에 통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통보를 받은 날짜로부터 닷새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달 중순이나 중순 후반쯤 돼야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10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에 한 번 더 열려면 다시 또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최소한 말씀이신 5일의 거죠? 시간이 필요한데 징계 네. 날짜를 또 네.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닷새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렇군요. 10일에 열리면은 15일, 16일 정도는 돼야 서면으로 통보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그럼 그 정도는 돼야 징계 결과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변화나 어떤 이제 뭐랄까 변수가 또 생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아까 헌법소원 사건 말씀하셨지만 헌법소원 사건이 보통 뭐 206건 그동안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건만 받아들여졌고 2건 결정도 최소한 3주 이상이 걸렸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헌재에서 가처분, 그러니까 징계 효력과 관련돼서 가처분을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기겠지만 네. 그걸 하지 않는다. 아예 헌재에서 판단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큰 변수 없이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원래 2일로 예정이 돼 있다가 이틀이 미뤄져서 4일로 연기됐었고요. 다시 한번 재연기가 돼서 오는 목요일 10일에 열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법무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아예 시각까지 박아서 10시 반에 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지금 사안이 첨예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하루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여권에서도 속전속결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의원들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김성화 평론가님이 말씀 다 하셨잖아요. 네. 아는 것도 많으시고 말씀도 잘 하셔가지고 항상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도 중요합니다. 아니 제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말씀하신 네.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 같은데 네. 징계 결과는 그날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세한 사항은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검사징계법상 맹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검사징계법 17조 사망사항을 보면요. 네. 거기에 참석하는 분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6명을 다 기피 신청을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과반수로 이 사람을 기피 신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징계위원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 3명을 예비로 해놨다라고 네. 하는데 그 3명도 다 기피 신청을 해버려요. 무슨 명분으로? 저 사람들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이유를 갖고 기피 신청을 하면은요,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징계위원장이 기피 신청 이거 안건으로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법의 맹점을 좀 이용을 하면 징계위가 상당 기간 무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좀 미루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 소원 등등을 제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같은 모든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면 이 부분은 그런데 너무도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위법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헌법 12조를 말씀드릴게요.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계받지 아니한다,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본인은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이용구 차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다른 위원들의 명단은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알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내게 될 경우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남은 변수이다라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관위원회 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이 같은 징계위원회 추진 양상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